제 이름은 강지은입니다. 올해로 67살이 되었지요. 지금 저는 어느 대학병원의 서늘한 공기가 감도는 병실 한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로 접어드는 무심한 바람이 불고 병실 안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소음만이 가득합니다. 제 눈길이 머무는 곳은 병상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양진호 씨입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눈을 감고 있지만 거칠게 오르내리는 양치는 가진 듯 눈을 감고 있지만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링거에게 규칙적인 낙하 소리, 뚝뚝 하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차갑게 두드리는 것만 같습니다. 고개를 돌려 옆 침대를 바라봅니다. 그곳의 풍경은 저와는 사뭇 다릅니다. 환자의 곁에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온기까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더군요. 그들은 교대로 환자 있더군요. 화들은 교대로 환자 있더군요. 그들은 교대로 환자의 입술에 정성스레 몸을 닦아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텅 빈 의자와 정막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지요. 그 화목한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에서 걷잡을 수 없는 질문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나이에 재혼을 선택했던 걸까? 주변의 많은 이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때로는 저 자신조차 제 선택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 아들은 이미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고 번듯하게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굳이 또 다른 결혼이라는 굴레 속으로 발을 들였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 인생의 전반전이라 할 수 있는 그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장용태라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당시 제1재단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거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죠. 우리의 삶은 결코 풍요롭지 않았지만 커다란 풍파 없이 잔잔하고 평온했습니다. 용태 씨는 다정한 풍파 없이 잔잔하고 평온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가장 즐겼던 일은 퇴근 후 낡은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거나 야구 중계를 시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날들은 그에게 그저 달력 위의 평범한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작은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기분을 내보자고 하면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은아, 그런 건 애들이나 먹는 것이 그가 아기가 있어서 차갑게 구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투박하고 무뚝뚝한 전형적인 그 시대의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그는 결코 나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돈을 함부로 쓰는 법이 없었고 월급 봉투는 단 함부로 쓰는 법이 없었고 월급 봉투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결국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비상금을 꺼내주던 사람이 꺼내주던 지출에 대해서도 그는 언제나 묵묵히 제 결정을 따라주었죠. 우리의 삶은 마치 아무런 맛도 향도 없는 맹물 같았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었지만 그렇기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하지만 1억 년 전 어느 날 밤 그 평온하던 물결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용태 씨가 잠을 자던 도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저를 향해 마음의 준비를 향해 거실을 가득 채웠던 TV 소리도 거칠게 바닥을 끄는 슬리퍼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벽에 걸린 시계추의 째깍 하는 소리만이 비어버린 공간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아들 성우는 얼마 뒤 캐나다로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제 걱정 마시고 맛있는 거 챙겨 드세요. 가끔 영상 통화를 하면 손주들이 달려와
하지만 통화가 끝나는 순간 집안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식어가는 국그릇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깊은 밤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무심코 옆자리를 더듬어 보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언제나 차갑게 식은 베개뿐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라도 말고 말리 사는 베개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외로움이라는 찾아보는 게 없대.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걱정스케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염치로 사람을 찾아.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외로움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양진우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로의 한 문화센터 카페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한 오래된 문화센터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연한 회색 셔츠를 입고 머리칼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인자하고 조용하게 빗어넘긴 강 선생님, 평소에 책 읽는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집에도 꽤 많은 책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먼저 물어봐 줄 수 있다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잔잔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뤄졌고 그는 제가 무심코 뱉은 사슴이다. 그는 제가 무심코 뱉은 사소한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었습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차를 가져왔습니다. 입구까지 마중 나갈게요. 이런 세심한 배려와 다정함은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아,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정함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는 67, 그는 67, 당시 저는 67, 그는 67, 그는 67, 그는 67. 그가 오래전에 배우자를 잃었고 각자의 자녀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외로움이라는 씁쓸한 외로움이라는 썼으며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지면서 더 이상 혼자서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매달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제게 어떤 경제적 부담도 주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제가 바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생의 황혼길에서 누군가와 함께해서 누군가와 함께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병상 위의 진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제게 다정한 웃음과 따뜻한 대화를 건네주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저렇게 무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란 참으로 얄궂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혼 후의 삶은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 태엽이 다시금 경쾌하게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대충 때우던 끼니와 정막 속에 잠들던 밤들이 그저 밋밋한 맹물 같았다면 이제 집안 곳곳에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와 도란도란 나누는 대화 소리가 스며들어 공기조차 따스한 온기를 머금은 듯했습니다. 진호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곳은 아침의 주방이었습니다. 제가 구수한 메밀차를 끓이고 있으면 그는 언제나 슬그머니 다가와 찻잔을 가지런히 놓아주고 있으며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을 누군가 대신해주고 저를 아껴주는 말 한마디를 건네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한 번은 서두르다가 국을 엎지른 적이 있었는데 예전 같으면 남편의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 치웠겠지만 치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아. 나 저를 가져왔습니다. 나 젊었을 때는 더 덜렁거려서 그릇도 많이 깨는 거요. 제가 싱싱한 채소를 고르는 동안 그는 묵묵히 장바구니를 들고 제 뒤를 따랐죠. 어머, 사모님. 오늘 고등어가 아주 물이 좋아.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요.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의 쾌활한 외침에 제가 진호 씨를 돌아보면
그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사요사. 오늘 저녁엔 지은씨 표고등어조림 먹겠네. 집에 돌아와 생선을 다듬을 줄 몰라 쩔쩔매면서도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며 어떻게든 도와주겠다면서도 라며 으스대던 그 천진난만한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행복이라는 게 이렇게 소박하고 쉬운 것이었나 싶어 코끝이 찡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을 시장에서 옛 이웃을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나, 지은씨, 못 본 사이에 안색이 너무 좋아졌네. 역시 옆에 누가 있어야 하나 봐. 그 말에 쑥스러워진 진호씨가 진지턱 기침을 하며 먼 산을 바라보는데 달갛게 달아오른 그의 귓등을 보며 저는 속으로 얼마나 달갛게 달아오른 그의 귓등을 보며 저는 속으로 오른 그의 귓등을 보며 잔치국수 한 그릇에 해물파전 하나를 시켜놓고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며 나누던 대화들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는 특히 붕어빵이나 호떡 같은 단 것을 좋아했는데 제가 너무 달다고 타박하면 꼭 한 입을 베어 물게 했습니다. 딱 한 입을 베어 물게 했습니다. 딱 한 입만 먹어봐요. 지은 씨가 먹으면 하나도 안 달 것 같은데 아이처럼 좋아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못 이기는 척 받아먹으며 제 마음도 그 설탕물처럼 못 이기는 척 받아먹으며 라고 말해주던 그 밤 저는 정말로 20년은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도락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청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흘러간 옛 영화를 상영해주는 날이면 어두운 극장 안에서 그는 살며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스크린 속 슬픈 장면에 눈시울이 붉어질 때면 진호 씨는 자꾸 우리는 배꼽을 잡고 오셨습니다. 진호 씨는 낮은 목소리로 라고 속삭이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렇게 실컷 웃어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었을까요? 일과가 끝나고 깊은 밤이 되면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바람을 쐬곤 했습니다. 진호 씨가 오래된 책을 뒤적이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너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느님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진호 씨도 제게 말했지요. 지은 씨와 함께 있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에 평생 잊지 못할 훈장처럼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그 봄날 같은 시간 속에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는 평소 자신을 그저 평범한 은퇴 노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연금 400만 원 정도면 우리 둘이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는 고지곳대로 믿었지요. 그런데 재혼하고 얼마 지나지요. 그저 간단한 업무인 줄 알았는데 창구 직원이 그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고 깍듯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양 선생님, 또 정기 예금하시러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내민 통장을 슬쩍 훔쳐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의 숫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액의 숫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평생 교사로 일하며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아들의 이유와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찰나의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나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이 돈은 그와 전처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것이지 제 것이 아니니까요. 진우 씨는 제 당황한 기색을 알아챘는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은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진심으로 저를 아니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요 대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임대료를 받으러 갔을 때 세입자들이 그를 양 사장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가 저를 제 아내인 강 선생님입니다. 라고 소개해 줄 때 그 묘한 자부심과 수줍음이 교차하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묻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돈이라는 건 그저 노후를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묘한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대느라 옷 한 벌 제대로 사지 못했던 고단한 세월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돈에는 절대 욕심내지 않겠노라고. 그저 우리 둘이 건강한 공자니까. 그저 우리 둘이 건강하게 남을 생각하겠노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제 다짐이 무색하게도 비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라며 웃던 진우 씨가 새 바퀴째를 돌 무렵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의 미간이 심하게 일그러졌고 입술은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왜 그래요? 제가 그를 부축하려던 찰나 그는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굴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일었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에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구급차의 사리는 격렬하게 뒤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라고 소리치는 순간 제 가슴은 돌덩이로 내리쳐진 듯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밖에서 간호사가 내미 수술동이서 손이 너무 떨려 펜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준 뒤에야 겨우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데려가지 마세요.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진 채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옆 침대 가족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음식을 챙겨주었지만 저는 차가운 벤치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비와 언어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걸린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진호 씨를 처음 본 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건장했던 몸은 한순간에 쪼그라들었고 오른팔과 다리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힘겹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약속이 제 삶을 어떤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지,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재산이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게 될지 말입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문을 나서며 마주한 햇살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매단 듯 무겁기만 했지요. 휠체어에 의지한 진호 씨를 밀며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떤 이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아이고 새 신랑이 어쩌다 저렇게 됐대 가엾기도 하지 라며 혀를 찾고 또 어떤 이는 제 뒤에서 들으라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재혼했는데 남편이 저렇게 누워버렸으니 강지은 씨 팔자도 참 기구하네. 이제 고생문이 훤하구먼 하고 말이죠. 저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인 채 휠체어 바퀴가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소리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의 풍경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호 씨가 앉아 신문을 읽던 소파 명당 자리에는 이제 각종 거즈와 기저귀, 소독약 같은 간병 용품들이 어지럽게 놓였습니다. 우리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우던 식탁은 이제 그를 위해 정성껏 그린죽을 시키고 약봉지를 분류하는 작업대가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우리의 짧았던 행복은 가차없이 멈춰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잠든 그의 얼굴을 지켜보노라면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게 닥친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호 씨가 퇴원한 후의 일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손을 맞잡고 야시장을 구경하거나 문화센터를 드나들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지만 이제 저는 이 좁은 아파트 안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는 저를 찾는 신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을 뒤척여 달라거나 혹은 그저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 저를 부르곤 했지요. 밤새 잠을 설쳐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그를 돌봐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우는데 꼬박 1시간이 걸렸고 그마저도 삼키지 못해 사례가 들려 캑캑거릴 때면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겨우 음식을 삼키고 나면 저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녹초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괴롭힌 것은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지독한 고립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옛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음 주에 다 같이 강릉바다 보러 가기로 했어. 너도 꼭 같이 가자.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겨우 쥐어짜듯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금은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네. 전화를 끊고 난 뒤 식탁 위에 놓인 여행 템플릿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제가 없으면 이 사람은 당장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재활센터에 가면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환자 곁에는 전문 간병인이나 외국인 도우미들이 있었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환자를 마사지하고 물을 먹이는 그들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참기 힘든 서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도 저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죽을 것처럼 힘들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진호 씨의 딸 수영은 아버지의 투병 이후에도 거의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정작돈은 모두 수영이 손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쓰겠다고 먼저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이웃집 정씨가 다가와 조심스레 귀띔했습니다. 지은 씨, 너무 고생하지 말고 외국인 간병인이라도 좀 알아보지 그래요. 요즘은 정부 보조금도 나와서 한 달에 2억령만 원 좀 넘으면 된다는데 생각해볼게요라고 답했지만 제 마음은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그럴 결정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진호 씨는 한숨을 내쉬며 자책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정말 무능하네. 지은 씨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들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별것 아니라는 듯 위로했지만 뒤로 돌아서면 멈추지 않는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가끔은 그도 환자의 짜증을 참지 못해 사소한 일로 제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죽이 조금만 뜨거워도 미간을 찌푸렸고 옷단추가 답답하다며 신경질적으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의 병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저는 그의 부정적인 감정을 오롯이 받아내기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어느 깊은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의 불빛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이들, 나란히 걸어가는 중년 부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한때는 저와 진우 씨도 저들처럼 따뜻한 노후를 꿈꿨는데 이제 저는 그저 그의 간병인이 되어 가장 기본적인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그 복받은 재혼이단 1년 만에 이토록 무거운 굴레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참다 못해 저는 침대 옆에 앉아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진호 씨,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젖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정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제 눈에는 오직 슬픔과 원망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인생의 큰 발걸음을 잘못 내디딘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야 할까? 그러면 그가 나를 돈 때문이라고 오해하진 않을까?
하지만 이대로 입을 닫고 있으면 나는 정말 이 무게에 눌려 죽고 말 거야. 차가운 물 한 잔을 들이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지금 말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이 어두운 정적 속에 파묻혀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식탁 위에 흰죽한 그릇을 올려두었습니다. 피어오르는 김 너머로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서투르게 죽을 뜨는 진호 씨를 보며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진호 씨,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그는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당신을 돌보느라 밤낮 없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죠. 불평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정성으로 당신을 돌보고 있는데 내게 주어지는 건 고작 파력만 원뿐이잖아요.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탐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저 내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고비라도 조금 더 보태준다면 내 마음이 조금은 더 억울할 것 같아요. 순간 방 안은 죽음 같은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던 그때 그의 옷깃에 죽이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정말 그럴 힘이 없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갔습니다. 힘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매달 받는 연금도 있고 아파트 두 채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잖아요. 예금도 8억이나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진호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고백을 했습니다. 그 돈, 이제 나한테 없어요. 돈이 내 손에 없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다 모태 날카로운 비명처럼 경실 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듯 하얗게 기어버렸습니다. 8억이라는 그 경이로운 숫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아파트 두 채의 월세, 그 모든 풍요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호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배회했지요. 지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사실은 그 돈들 지금 전부 수영이 손에 있어요. 그의 고백은 제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을 박아 넣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을 박아 넣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이. 진호 씨가 금지옥에 박히던 그의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퇴원하던 해 그녀는 진호 씨의 인감도장과 통장 그리고 아파트 권리진이 담긴 서류 뭉치를 몽땅 챙겨갔습니다. 그제야 제 뇌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급히 집으로 돌아오던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던 수영의 뒷모습 말입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검은 서류 가방을 가슴에 꼭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수영아, 아빠 좀 더 보고 가지 그러니?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제 눈조차 마주치지 않은 제 차가운 목소리로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때 그녀의 눈빛에 감돌던 그 낯설고 싸늘한 기운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이가 저를 도둑 취급했다는 건가요? 제가 당신 돈을 가로챌까봐 무서워서 미리 다 빼돌린 거라고요? 제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뒤섞여 울먹임이 되었습니다. 진호 씨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영이 엄마가 일찍 떠나고 내가 혼자 키우다 보니 그 애는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지은 씨가 나쁜 마음을 먹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던 모양이야. 공포라고요? 집착이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당신을 돌보느라 밤잠을 설치고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참아가며 곁을 지켰습니다. 수영이가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휠체어를 밀어준 적이 있나요? 당신 입에 들어가는 죽 한 그릇 끓여온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저를 도둑 취급하며 뒤대로는 안 된다고 이 집에서 숨을 쉬급하며 뒤통수를 쳐요?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차가운 베란다에 서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영아, 내일 당장 집으로 와라. 네 아버지 문제로 할 말이 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특유의 냉소적인 어조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영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정장 차림에 키리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날의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지요.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제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할 말이 뭐죠? 아줌마.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수영아, 나는 네 아버지의 아내지 식모가 아니다. 지금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사명형만 원은 좋게 든다는 거 너도 잘 알지 않니? 나는 그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 네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 그런데 네가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내게 고작 생활비 몇 푼 던져주는 건 공평하지 않아. 내 노동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 당신은 우리 아빠랑 혼인신고를 한 아내잖아요? 아내가 병든 남편을 돌보는 건 법적인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 아닌가요? 그런데 어디서 간병비 타령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 아빠랑 재혼한 거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군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독침이 되어 제 심장이 박혔습니다. 의무? 도리? 네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니? 내 아버지가 쓰러진 뒤로 손가락 하나 가격이 있니? 시끄러워요. 어차피 아줌마한테 줄 돈은 단 1전도 없으니까 정 힘들고 억울하면 나가세요. 차라리 그 돈으로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게 마음 편하겠네요. 수영은 가방을 챙겨 미련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진우 씨는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지은 씨, 제발 떠나지 마. 라며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여우면서도 자신을 위해 한마디도 변호해주지 못한 그가 원망스러워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심해졌지요. 강지일 씨 말이야. 결국 빈털터리 간병이 신세가 됐다며? 재산은 딸이 다 챙겼다는데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명절날 찾아온 친척 조카조차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고모,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영수증 한 장 안 남는 공짜 노동을 왜 하고 계세요? 밤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원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우크리고 앉아는 것일세요? 아들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먼 타국에서 고생하는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삼켰습니다. 떠나고 싶다는 생각과 떠나면 정말 돈 밝히다 도망간 나쁜 여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매일 밤 제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선택한 이 길이 결국 더 지독한 지옥으로 저를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무겁고 축축한 안개가 온 세상을 집어삼킨 듯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느다란 가을비가 끊임없이 흩뿌려지고 있었지요. 저는 한 손으로는 커다란 우산을 겨우 지탱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온 힘을 다해 진호 씨의 휠체어를 밀며 재활센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센터 입구의 가파른 경사로에 다다랐을 때
빗물에 젖은 타이어가 자꾸만 뒤로 밀려났습니다. 양팔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느라 제 손등은 벌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껍질이 벗겨져 쓰라린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겨우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제 이마에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줄줄 흘러내려 턱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접수처의 간호사가 제 처참한 몰골과 상처 입은 손등을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네더군요. 강 아주머니, 매일같이 이렇게 정성으로 모시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참 대단하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차가운 빗물에 젖은 제 마음을 아주 잠시나마 데워주었습니다. 그때 북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영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빈틈없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빗물에 젖어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제 상처난 손등을 훑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흔들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딸을 보자마자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서툰 발음으로 그녀를 불렀고 저는 말없이 수건을 꺼내 진호 씨의 몸에 모든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재활 훈련이 시작되자 수영은 옆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진호 씨의 몸에 고정 벨트를 채우고 무거운 기구 위로 그를 부축해 올릴 때 진호 씨가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수영이 갑자기 다가와 제 팔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하지만 간병 경험이 전혀 없는 그녀의 손길은 너무 급하고 서툴렀습니다. 진호 씨가 자지러지듯 아파하자 저는 얼른 그녀의 손을 제지하고 다시 부축을 시작했습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받쳐줘야 해요. 안 그러면 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수용은 무안한 듯 얼굴을 붉히며 손을 뗐고 입술을 깨물며 제 동작 하나하나를 입술을 떼고 점심시간 우리는 근처 죽 전문점에 들렀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한 숟가락을 정성껏 불어 진호 씨의 입가로 가져가려는데 수영이 또다시 숟가락을 빼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앞선 그녀는 죽이 얼마나 뜨거운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아버지의 입에 미어 넣었고 진호 씨는 뜨거움에 살가 들려 격하게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수영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휴지로 아버지의 입가를 닦아내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수영은 우산을 들고 휠체어 앞으로 달려나가 자신이 비를 다 맞으면서도 아버지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실크 정장은 이미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휠체어 바퀴가 턱에 걸릴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들어 올렸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선 뒤 저는 수영이 어깨를 짚어주려 했지만 제 평생 그녀에게서 처음 듣는 아주 작고 가녀린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수영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푸딩과 과일을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사과를 깎던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 아주머니,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고 충동적이었어요. 그녀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아빠를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괴물로 만들었나 봐요. 아주머니가 아빠를 진심으로 아끼신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그 눈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수영아, 나는 돈 때문에 네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란다. 그저 남은 생을 누군가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모습을 지켰을 뿐이야. 나는 너희 둘만 있으면 돼.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수영은 주말마다 내려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를 도왔고 퇴근길에도 잊지 않고 들러 아버지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 분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묘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의 아줌마,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쉬세요. 저는 묘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다정한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그림 같았지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되었구나. 다음 날 저녁, 저는 무거운 결심을 전했습니다. 진호 씨, 수영아. 이제 진호 씨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수영이도 곁에 있으니 나는 내 원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두 사람은 사색이 되어 저를 만류했습니다. 수영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고 진호 씨는 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란다. 서로 묶여 있어야만 사랑은 아니니까. 몇 주 뒤, 저는 다시 저만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방은 좁지만 창가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제가 좋아하는 난초 화분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아침이면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아이들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가끔 진호 씨를 보러 가면 수영이가 깎아주는 사과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지만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인생이 꼭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저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두드렸다면 부디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세요. 우리 다음번에도 삶의 향기가 가득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